10년 동안 다니던 회장님 댁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큰 회사 오너 회장님 댁에서 반찬을 만들어 드리고 주방을 정리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도 사모님도 저에게 잘해주시고 제 반찬 또한 잘 드셔서 큰 굴곡 없이 다니다 보니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더군요. 그런데 얼마 전 그럭저럭 평화롭던 이 집에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던 욕망이 한 가족을 어떻게 갈라놓을 수 있는지 제 두 눈으로 지켜본 그 모든 과정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가방끈도 짧고 딱히 기술도 없어서 가사 도우미를 해서 근근히 먹고 사는 58세 이명화라고 해요.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10년간 주 1회씩 꼬박꼬박 가서 반찬을 만들어 드리고 주방을 정리해 드리는 회장님 댁 이야기입니다. 그 회장님 댁은 1년에 제사가 차례 포함해서 8번이나 있어요. 조부모님, 증조부모님, 고조부모님까지 모시는 제사와 설날, 추석 차례까지 합치면 정말 많죠. 제사가 있는 날은 고정적으로 가는 횟수 외에 추가로 방문드리고 아침부터 제사가 끝나고 뒷정리할 때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12시 넘기기는 일쑤였죠. 회장님은 아드님이 3분이나 계세요. 따님은 없으시고요. 이제 회장님과 사모님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제사를 지내시는 게 퍽 버거워 보이시더라고요. 회장님은 82, 사모님은 78이시거든요. 첫째 며느리는 42살인데 몸이 약해서 딸 하나 겨우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그 딸도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둘째 며느리는 39살이고 아들 둘을 낳았죠. 초등학생 하나, 중학생 하나요. 그리고 셋째 며느리는 30살로 각 결혼해서 새댁이에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아직 자녀도 없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번거롭고 힘들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그동안 정성 들여 제사를 지냈으니 회사가 이만큼 크고 자손들이 번창하는 거라고 굳게 믿고 계세요. 조상님의 보살핌이 있어서 지금의 부를 이룰 수 있었다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셋째 며느리가 정말 요물이었어요. 두 형님들이 제사를 싫어하는 걸 알고는 회장님이 몸 쇠약해지시면 자기네가 제사를 주관하겠다고 걱정 마시라고 회장님 옆에서 속삭거리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셋째네가 회장님의 신임을 엄청나게 얻었죠. 그걸 알고 첫째, 둘째가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안 그러죠. 자기네가 가져간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딸 하나뿐이니 안 된다고 둘째네가 아들이 있으니 자기네가 가져간다고 하고 첫째는 내가 장자인데 무슨 말이냐고 반박하고 셋째는 두 분 형님 다 제사를 귀찮아하지 않으셨냐면서 자기가 제일 정성스레 모실 수 있다고 주장하며 셋이서 얼마나 싸우는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어느 날 제사 전날이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회장님 댁에 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부엌 한쪽에 앉아 계시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라고요. 이제 정말 힘에 부친다. 사모님의 그 말씀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78살에 연로하신 분이 8번의 제사를 1년 내내 준비하시는 게 얼마나 버거우실까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정성껏 제사를 모셨는데 이제는 몸이 따라주지 않으시는 거죠.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해도 제사라는 게 여간 신경 써야 될 일이 아니니까요. 그때 첫째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안색이 더 창백해 보였어요. 몸이 약한 분이라 제사 준비할 때마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어머니,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늦었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42살의 나이에 몸까지 허약하니 8번의 제사를 감당하기가 버거운 거죠. 딸 하나 키우면서 시댁 제사까지 도맡아 하기엔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둘째 며느리도 나타났습니다. 39살로 아들 둘을 키우느라 늘 바쁜 분이죠. 맞아요, 어머니. 그냥 형편에 따라 간소하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둘째 며느리의 말에는 현실적인 고민이 묻어났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아들 둘을 키우면서 학원 데려다 주랴, 시험 준비시키랴, 또 틈틈이 살림하고 시댁에 와서 제사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요즘 세상에 맞게 좀 더 간단하게 지내자는 뜻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셋째 며느리가 등장했어요. 30살의 새댁답게 얼굴에는 여전히 앳된 기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상외로 날카로웠습니다. 아버님, 제가 하면 더 정성껏 모실 수 있어요. 셋째 며느리의 이 한마디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첫째, 둘째 며느리는 왜 저럴까? 라며 의아해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제사 횟수를 줄이든지 해야지. 왜 갑자기 자기가 도맡아서 하겠다고 나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저도 그 순간 요즘 젊은 여자답지 않아서 관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 후 셋째 며느리는 시부모님 곁에 바싹 붙어서 효녀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며느리들이 제사를 부담스러워하는 사이 혼자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부모님의 환심을 사려고 했죠. 어머니, 제가 전통 의식 순서를 미리 익혀둘게요. 셋째 며느리는 저에게까지 살갑게 굴면서 제사 준비 방법을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인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셋째 며느리가 마음이 참 예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두 며느리는 비밀리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셋째 며느리 막아야 해.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엔 제사 부담을 덜고 싶어서 간소화를 원했는데 셋째 며느리가 그렇게 밀고 들어오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우리도 제사 좀 줄이자고 생각했는데 첫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몸이 약해서 제사 준비가 버거웠지만 셋째 며느리가 독점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판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제사를 줄이자던 며느리들이 오히려 제사 주관권을 놓고 경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셋째 며느리의 적극적인 행보가 다른 며느리들의 경계심을 자극한 셈이죠. 회장님은 이런 변화를 보시면서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며느리들이 제사를 모시겠다고 나서니 얼마나 기특하셨겠어요. 특히 셋째 며느리의 적극적인 자세에 크게 감동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셋째가 정말 효성이 지극하구나. 회장님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셋째 며느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시댁에 자주 찾아와서 사모님 말동무도 해드리고 제사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챙겨놓기도 했죠. 그런데 저는 계속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결혼한 세댁이 왜 이렇게까지 제사에 매달리는 건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셋째 며느리의 계략은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저에게도 여사님, 우리 집안 전통을 제대로 배워두고 싶어요라며 다가왔어요. 제사상 차리는 순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세세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정말 정성껏 모시고 싶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요. 셋째 며느리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효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적극성이었거든요. 한편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둘이 몰래 만나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두면 우리가 완전히 밀려날 것 같아.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자신이 제사를 물려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셋째 며느리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주도권을 잡으려 하니 당황스러웠던 거죠.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하지만 내가 몸이 약해서 다 해낼 자신이 없는 게 문제야. 첫째 며느리는 장자의 며느리라는 자부심은 있었지만 체력적인 한계 때문에 망설여졌어요. 딸 하나뿐이라는 것도 부담이었고요. 그런데 셋째 며느리는 이런 고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제사 전날이면 혼자서 미리 와서 음식 준비를 시작하기도 했어요. 어머니, 제가 미리 와서 준비해 둘게요. 어머니는 푹 쉬세요. 사모님께서는 이런 셋째 며느리의 모습을 보시며 감동하셨어요. 하지만 첫째, 둘째 며느리는 달리 생각했죠. 저렇게 혼자서 준비하면서 자기가 다 했다고 어필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회장님께서도 셋째 며느리의 행동을 크게 칭찬하셨어요. 우리 셋째 며느리가 정말 기특하다. 이런 마음씨를 가진 며느리를 둔 게 우리 집안의 복이야.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첫째, 둘째 며느리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원래는 제사를 줄이기는커녕 이제는 오히려 제사 주관권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어느 제삿날 이른 아침 제가 회장님 댁에 도착했는데 셋째 며느리가 혼자서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혼자서 벌써 반 이상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였죠. 여사님, 제가 어제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셋째 며느리는 저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혼자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다른 며느리들이 올 때 내가 다 했다고 주장할 것이 뻔하니까요. 셋째 며느리는 다른 며느리들의 내적 갈등 따위는 모르는 채 하면서 자신만의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 더욱 살갑게 굴고 시아버지께는 전통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적극적으로 동조했죠. 아버님 말씀이 정말 옳으세요. 조상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의 부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들으실 때마다 회장님께서는 셋째 며느리를 더욱 신뢰하게 되셨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제사를 부담스러워하는데 혼자만 전통의 가치를 알아준다고 생각하신 거죠. 사모님께서도 셋째 며느리의 정성을 보시며 마음이 흔들리셨어요. 우리 셋째가 정말 마음씨가 고와. 이런 며느리를 둔 게 복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첫째, 둘째 며느리에 대한 그동안의 불만도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점 더 확신하게 됐어요. 셋째 며느리의 행동에는 분명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요. 단순한 효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계산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드디어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도착했어요. 그땐 이미 제사상의 음식들은 거의 완성되어 있었죠. 둘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할 일이 없네요.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함께 준비해야 할 일들을 혼자서 다 해버리니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거든요. 처음엔 셋째 며느리가 이상하게 요망스럽게 구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점점 자기네들 입지가 좁아짐을 느끼고 각자 자기 입장에서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녁 나절이 되자 아들들이 모두 등장했습니다. 제삿날이라 온 가족이 모인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은 딸만 있고 아들이 없으니 아들이 둘이나 있는 내가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게다가 형수님은 몸도 허약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첫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장손인데 내가 하는 것이 맞다. 셋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에 제사를 줄이자던 형들의 의견과 갑자기 달라져서 당황스러웠던 거죠. 회장님께서는 이런 아들들의 모습을 보시며 답답해 하셨어요. 우리 가문이 이렇게 번성하는 데에는 조상님의 보살핌이 큰 작용을 했다는 걸 모르느냐? 하지만 아들들의 싸움은 멈추지 않았어요. 완전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문제는 재산 욕심이지 전통의 뜻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겠지. 며느리들의 갑작스러운 변화, 아들들의 치열한 경쟁, 모든 것의 근본에는 제사주관권과 함께 따라올 재산 상속에 대한 기대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셋째 며느리가 몰래 자기 남편을 마당으로 불러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느라 부엌에 있었는데 창문 너머로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당신 용하다는 신점 점술사가 그러는데 제사를 우리가 가져와야 우리가 재산을 제일 많이 가져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 셋째 며느리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어요.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효성이니 전통이니 하는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고 진짜 목적은 재산이었던 거죠. 정말이야? 그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네. 나는 그것도 모르고 형들이 왜 저러나 했지. 셋째도 아내의 말에 동조했어요. 두 사람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며 기뻐했죠. 그런데 이 대화를 사모님께서 우연히 들으셨던 거예요.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속고 있었는지 깨달으신 거죠. 사모님께서는 즉시 셋째네 내외를 불러다가 호되게 야단을 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조상님 앞에서 이런 추잡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회장님께서도 내막을 들으시고는 크게 노하셨습니다. 조상님 뵐 면목이 없다. 우리 집안에 왜 저런 요망한 것이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키느냐. 회장님의 호통 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82세의 연로한 분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자기 속셈이 들켜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벌벌 떨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런 의도가 아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사를 정성껏 준비했던 행동만큼은 진짜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동안의 꼼수와 계략이 밝혀진 마당에 무슨 변명이 소용이 있겠어요. 셋째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아내 혼자 계획한 거라고 항변했지만 회장님께서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셋째네 부부는 서로를 원망하며 부부싸움까지 벌이게 됐습니다.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셋째 며느리의 속셈이 밝혀져서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울분을 느꼈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헛된 경쟁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차려놓은 제사상이 있으니 서로 싸운다고 제사를 안 지낼 수도 없고 어찌어찌 향 피우고 절하고 제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제사상을 물린 후 회장님께서는 온 가족을 모아놓고 엄숙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나 아직 건강하고 15년은 끄떡없다. 너희들 탐내지 마라. 회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8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셨죠. 재산은 나와 너희 어머니가 함께 일군 것이다. 우리가 결정하고 너희는 처분대로 받아라. 그리고 나와 너희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엔 이 제사 어디 다른 집으로 가져갈 생각은 말아라. 너희가 여기 와서 지내야 한다. 회장님께서는 잠시 멈춘 후
깊은 한숨을 내쉬시며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하셨어요.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25살 때 너희 어머니와 결혼해서 처음 시작한 건 시장 좌판이었다. 그때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빌린 돈 3만 원으로 채소 좌판을 시작했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매시장에 가서 채소를 떼어와서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종일 서서 팔았단다.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고생이 고스란히 묻어나왔어요. 너희 어머니는 임신 중에도 내 옆에서 함께 서서 채소를 팔았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갈라지고 여름에는 뜨거운 날씨에도 에어컨이 다 모야 선풍기 하나 없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어. 첫째 낳고 나서도 아기를 업고 나와서 장사를 도왔지. 그렇게 해야 먹고 살 수 있었거든. 사모님께서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계셨어요. 그 힘들었던 시절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3년 동안 좌판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작은 유통회사를 차렸다. 그때부터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했어. 하지만 정말 위기도 많았지. 믿었던 거래처에 사기도 당하고 물류창고에 화재도 나고 IMF 시기를 지내오며 부도 위기도 여러 번 겪었단다. 그때마다 너희 어머니와 함께 밤새워 울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첫째, 너 태어났을 때는 병원비도 없어서 너희 어머니가 집에서 나을 뻔했다. 둘째, 셋째 낳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너희들이 어릴 때는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줄 형편도 안 됐어. 그런데도 너희 어머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격려하고 용기를 줬지. 상속과 증여는 내가 변호사와 알아서 너희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잘 안배할 터이니 신경 쓰지 말거라. 무일푼으로 시장 좌판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이렇게 일구기까지 너희 어머니의 희생과 노력이 큰 몫을 차지한다. 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상을 이어가셨어요. 너희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첫째, 너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들어가고 싶다고 했을 때 학원비랑 과외비 마련하려고 너희 어머니가 남의 집 청소까지 나갔었어. 새벽에 장사 준비하고 낮에는 청소하고 저녁에는 다시 가게에 와서 일했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던 날이 몇 년이나 됐다. 둘째, 너도 마찬가지였어. 유학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담보가 부족하다고 거절당했어. 그때 너희 어머니가 장모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부탁해서 겨우 돈을 마련했단다. 그 돈으로 너 유학 보냈고 너는 그곳에서 경영학을 배워서 지금 회사 이사로 일하고 있잖니. 셋째, 너는 제일 막내라 더 귀여웠는데 너도 형 따라서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정말 막막했어. 그때는 사업이 좀 나아져서 예전보다는 형편이 나았지만 그래도 두 아이 유학비는 만만치 않았거든. 너희 어머니가 친정에서 상속받은 시골 땅 팔아서 유학비 마련했다는 걸 너는 모르지?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났어요. 그렇게 너희 삼형제를 모두 대학 졸업시키고 유학까지 보냈어. 그리고 지금 너희들은 각자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잖니. 첫째는 본사 상무로, 둘째는 자회사 이사로, 셋째는 해외법인 대표로 말이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장손집에 시집 왔다고. 이렇게 많은 제사를 단 한 번 빼먹지 않고 차려온 너희 어머니에게 감사해라. 지금의 부는 그냥 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명심해라. 우리 집의 전통은 가문 대대로 이어져야 하고 모두 화합을 할 때에만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때 셋째 며느리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셋째 며느리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점술사 말만 믿고 이런 추잡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상님께 정성을 다한다면서 실제로는 재산만 노리고 있었어요. 셋째 며느리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며 계속 울었어요. 어머님께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드린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언제 제사를 넘겨받을까만 생각했습니다. 형님들께도 거짓말했고 온 가족을 속였어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울음이 격해졌어요.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궈오신 가문을 제가 더럽혔습니다. 조상님께도 죄송하고 가족들에게도 죄송해요. 저 때문에 온 집안이 싸우게 됐잖아요. 셋째 며느리는 계속해서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흐느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조용히 살면서 진짜로 효도하겠어요. 점술사 같은 건 다시는 믿지 않겠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온몸을 떨며 울고 있는 모습이 정말 처절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저는 그런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재산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 같은 며느리를 둔 게 얼마나 한심하실까요? 셋째 며느리의 사과는 10여 분간 계속됐어요. 온 가족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지만 동시에 그동안의 분노도 있었기 때문에 쉽게 용서하기는 어려웠죠. 조상님 제사상 앞에서 가족끼리 싸움을 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아들들, 며느리들 모두 반성했습니다. 저는 12시를 넘긴 깊은 밤 부엌에서 조용히 상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전통은 화합하고 마음을 나눌 때 꽃피는 거라는 것을, 욕심과 계산이 아닌 진심과 정성으로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